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부모나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을 뜻하는데요. 여기에는 10대 청소년뿐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 아동도 있다고 합니다. 한창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학업과 일을 할 때인데 아픈 가족과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해 보이지만 아직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돌봄은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죠. 설 당일에 보내드리는 KBS 열린 토론에서는 돌봄, 그중에서도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김성환 초록우산 아동 옹호본부 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록우산의 김승환 과장입니다.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노혜진입니다. 청년 돌봄 당사자죠. 조기현 가족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자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조기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토론하기 전에 우리 시민분들은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에 가족을 직접 돌보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이들에 대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 나이를 즐겨야 되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하는데 또 그게 이제 동정심으로 비춰질까봐 뭔가 진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생계에 좀 신경을 덜 쓰고 학업에 열중을 할 수 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든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솔직히 의식주가 제일 기본인데 먹고 싶은 거 삼시세끼 챙겨 먹고 여름엔 시원한 데서 겨울엔 따뜻한 데서 자는 게 최소한인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안타까운 게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취업 연령이라는 거 있고 어른이 돼서도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은 어릴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당장 앞에 생계가 있어서 생계 알바나 일을 찾고 있지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찾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케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들의 어려움을 표할 수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초중고 대학교 이런 데에서 전문 기관과 전문 인력에게 이제 연계를 할 수 있는 절차 프로세스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병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문 인력의 도움이 긴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 절차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하면서도 꿈을 향해서 계속 도전할 수 있게끔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지원과 격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노 교수님, 네. 뭐 가족 돌봄 청년 조금 생소합니다. 아직도 널리 이렇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가족 돌봄 청년 어떤 의미인가요? 정부나 지자체에 앞서서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학술적으로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왜 모호하냐면 가족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돌봄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청년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부분이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족을 부모까지만 보느냐, 조부모까지 보느냐, 아니면 형제 자매까지 보느냐, 혹은 이모, 고모, 삼촌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가족이 달라질 수 있고요. 돌봄도 그 돌봄의 구체적인 양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년이라고 할 때도 우리나라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걸 몇 살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지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신취약청년 지원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서는 가족돌봄 청년을 13세 이상 39세 이하, 그리고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돌봄 대상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를 가족 돌봄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요, 가족 돌봄 청년을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으로 책임지고 있는 13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폭이 뭐 이렇게 아주 많이 확장돼 있는 범위는 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김성환 과장님, 현재 정부는 이제 만 13세 이상을 앞서 이제 노 교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가족 돌봄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을 돌보는 아동도 있다고요. 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은 가족돌봄 청년으로 정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3세 이전부터 돌봄을 해왔거나 현재 13세 이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적게는 7에서 8세부터 돌봄을 시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7살 때부터 청각장애인 엄마의 병원이나 주민센터를 동행하면서 수어 통역을 하거나 집안일을 챙기는 경우도 예. 있고요. 또 학교와 병원을 오가면서 어머니를 간병한 초등학생이 병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학교를 결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로하신 조부모님을 이제 보살피고 간병하거나 또 아픈 보호자를 대신해서 어린 동생을 돌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변을 확인해 보면 이런 경우들이 또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형태의 또 가족 구성도 있고 또 상당히 또 아이들로부터 돌봄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또 조 대표님은 이 경험을 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20살 때부터 아버님을 이제 홀로 돌보셨고 또 그 경험을 담은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도 내셨는데 뭐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은 제가 20살 때부터 아버지가 당뇨합병증으로 쓰러지고 이제 주 돌봄자 역할을 한 7, 8년쯤 했을 때 이런 사람이 나밖에 없나? 그러니까 나는 남들처럼 놀지 못하고 뭐 직업 선택을 하려고 막 직업 훈련을 할 시간도 없고, 네. 그리고 지금 돌봄하는데 병원 같이 동행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시간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사회적인 관심, 지원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써보자라고 하면서 쓴 책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왜 그 나이에 왜 돌봄을 했습니까? 라는 처음에 의문이 제일 많이 궁금한데 뭐 다른 가족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이제 한부모 가정, 초등학교 때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쭉 자라왔다가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주보호자를 찾죠. 간병도 해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는 주보호자를 찾는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주보호자 역할을 한 거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어른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돌봄 과정에서 이걸 물어보거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어른도 없고, 그리고 더 큰 건 내가 계속 이렇게 돌봄하면서 3년 후에 5년 후에 저한테 미래가 있어요. 제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실 눈앞이 깜깜한 경험이 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내 개인의 불행, 가족의 우한, 혹은 부모를 잘못 만났나 이렇게만 두는 게 아니라 사회가 풀어갈 문제라고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좀 하면서 처음으로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시기에 오히려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 아빠의 아빠가 바로 그 개념이네요. 아빠를 돌봐야 되는 네.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빠가 됐다. 이 의미를 담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의 대표로 이제 활동 중이신데 이 이름을 달게 된 배경도 궁금하고요. 어떤 단체입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는 겁니까? 네, 저희는 2021년에 이 가족돌봄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설립했어요. 근데 가장 첫 번째는 왜 N인분이라는 이름을 달았냐. 우리가 보통 밥값 여러 명이서 밥 먹고 밥값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지 않잖아요. 예. N인분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돌봄 부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다 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사회가 N인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좀 N인분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부 처음에는 가족돌봄 청년이란 말이 없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영케어러 가족돌봄 청년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한테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도 없지만 공동체가 없다. 서로 유기적인 커뮤니티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망이 되고 안전망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좀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 교수님 네.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조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 실태를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돌봄을 하는 청소년, 청년 심지어는 아까 우리 김성현 과장은 아동 이야기도 했습니다. 규모나 환경에 대한 어떤 실태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결과는 있는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지금까지 뭔가 제도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소득이라는 뭔가 명확한 기준선이 있었는데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돌봄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결과들을 보더라도 수치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령 그 2024년 12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나온 수치를 보면은 돌봄 청년이 우리 사회에 한 15만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를 했을 때는요. 가족 돌봄 청년이 적게는 0.9% 그러니까 한 11만 8천 명 될 것이다. 근데 많게 보면은 63만 4천까지 될 것이다. 그러니까 11만 8천과 63만 4천은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그리고 2023년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사회보장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또 가족돌봄 청년을 추정을 하는 연구물을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그때도 산정특례 대상자나 아니면은 장애 가구나 아니면 이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될까를 추산을 했는데 그때도 또 그 조사에서도 아마도 이 장애를 구분으로 장애를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8만 5천 명 될 거야. 근데 산정특례까지 포함을 하면은 4만 7천 명 정도가 추가가 될 거고 장기 요양까지 또 포함을 하면은 또 5만 명 정도 추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태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노 교수님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산정특례를 뭘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산정특례는요. 이 중증 질환이나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가구를 산정특례 가구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들이 부모님이 주로 이제 돌봄 대상이 될 텐데요. 부모님이 아마도 이제 돌봄 강도 차원에서 볼 때 돌봄 강도가 더 강할 수 있는 그러한 가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아까 노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참 우리 사회에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거주하는 또 돌봄 청년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또 멀리서 원격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김 과장님 아까 이제 아동 7, 8세의 아동 이야기도 하셨어요. 몇 명의 아동이 가족 돌봄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선은 아동이라고 하면 이제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아동을
칭할 수 있는데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부 실태 조사의 일부는 이제 13세에서 18세까지는 포함이 됐지만 예. 그 이하의 연령의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던 이제 조사가 있고 이제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에서는 가족 돌봄 아동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국가 차원의 통계 조사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지 혹은 본인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과 같이 뭐 가족 돌봄 상황을 이제 대표할 만한 지표가 이제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정부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또 각종 행정 자료를 활용해서 규모를 추정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마저도 13세 이상부터 조사에 포함했던 터라 13세 미만의 아동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상당히 필요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7, 8세 아동 또는 그 미만의 아동이 어떤 돌봄을 하고 있는지 그들 자신은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중요할 것 같은데 조 대표님 네. 그동안 돌봄 아동 또 방금 전에 이제 청소년, 청년 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현장에서 당사자를 만나면서 많이 느끼는데 당사자가 사실은 내가 가족 돌봄 청소년이에요, 가족 돌봄 청년이에요라고 하는 인식이 부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주변에 이야기도 잘 안 하고. 네, 이야기도 안 하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기처럼 해온 일인데 이게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일이야? 라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낙인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이 아파라는 게 일종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고 거기에 그게 정신질환이다. 사회적 낙인감도 엄청 강한 질환이면 더더욱이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뭐 편하게 이렇게 또 드러내놓지 못한 그 부분을 또 조 대표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정작 돌봄을 받아야 되는 연령대에 또 대상자가 누군가를 가족이기 때문에 돌봐야 된다는 건데 청년의 경우는 대학을 지나가든 또 사회 진출하든 사회 적응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게 또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고 아픈 가족까지 돌봐야 되면 당장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생각할 때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아마도 이제 부모님일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족 안에 돌봄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 그럼 그 누군가가 아마도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셨을 텐데 그 생계부양 역할을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돌보는 과정에서 또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가족 안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의 수는 줄어드는데 돌봄이라는 거는 또 지출에 뭐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활동이 가능한 가구원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돼서 경제적 어려움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취업을 통해서 소득 활동을 하거나 혹은 이제 생애 소득을 높이는 전략들을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력 개발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 뭔가 소위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 뭔가 소득 수준이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또 어려운 한계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여쭈면 실질적으로 이 생계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는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이고 경제적 지원에 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거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범 사업, 작년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이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만 자기 돌봄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돌보더라도 우리 가구 소득이 만약에 일정 기준선 이하다 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또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만 지원한다라는 거는 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종의 현장 상황을 얼마나 실제로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느냐는 부분인데 조기현 대표는 실제 경험을 하셨잖아요. 경제적인 부분. 20살 청년이 쓰러진 아빠를 돌봐야 되는 상황. 실제 겪어보니까 어떠셨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저도 숙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의 병원비를 벌어야 되는데 아버지도 65세가 안 돼서 근로 가능하다고 하고 이제 주민센터에서는 저도 이제 21살 이러니까 그냥 나가서 일하세요. 신청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았던 거죠. 근데 계속 돈을 버니까 돈 벌고 집에 돌봄하면서 매여 있고 이 살만 계속 반복하면서 사실은 돈으로 인해서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돌봄에 돈을 쓰면서 저는 더 그냥 당장에 벌어야 될 생계비를 벌어야 될 일로 진입하니까 계속 빈곤의 악순환 속에 있는 거예요. 반복이 되네요. 네, 쓰는 돈을 모아놓지도 못하고 뭐 내 미래를 위해서 개발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 반복 속에 있는 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정말 다양한 영케어러들 대부분이 정규직 일자리 가진 사람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진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들 혹은 학위들 학력 이런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시간 자원조차 없는 거죠. 일단 정상적인 경쟁 구도에 올라설 수조차 없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김성환 씨 아까 이 아동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지금 정부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이제 13세 이상의 아동인데 가령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세나 8세의 아동이 돌봄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연령에 따라서 그 돌봄에 참여하는 강도나 뭐 빈도나 시간이나 또 할 수 있는 돌봄의 역할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인과 동일한 형태의 그런 돌봄을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의 시기에 이렇게 돌봄에 참여하는 게 장기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경제활동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그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아동기가 이제 지나면 청소년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다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아동기에 필요한 그런 충분한 발달 단계, 예를 들어서 학업에 집중을 하거나 또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또래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집에서 돌봄에 참여하다 보면 그런 발달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준비나 연습이나 혹은 성장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방금 전에 김성환 과장이 이야기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조기현 대표가 아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쫓기듯이 그냥 계속 악순환이 된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뭐 자기 시간이 있었습니까? 시간의 개념에서 돌봄을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저한테 시간이 언제 있었냐 그러면 아버지 중환자실 들어갈 때 중환자실 가족 출입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시간인 거죠. 근데 많이 다른 영케어러들 중에서 한 영케어러는 거의 한 19살 때부터 한 10년 정도를 와상의 어머니를 돌봤는데 유일하게 4시간 남는 거 어쨌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해서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와서 어머니를 케어해 줄 때 그때 내가 공부하고 이제 파트타임 일자리도 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 빈곤이 가장 극대화될 때는 언제냐면 갑자기 활동 지원사 돌봄 선생님이 못 온다고 할 때 그러면 일하는 것도 사장님한테 저 오늘 못 가요 얘기해야 되고 다시 집으로 귀속돼야 되고 다시 그 선생님이 올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미스매칭이 될 때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구해질 때까지 2, 3일씩 또 기다리고 계속 이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시간 빈곤이 사실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시간 빈곤이 조금 해소될 텐데 예. 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하게 다양한 질환별로 돌봄 서비스가 다 주어지지도 않아요. 노인성 질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또 장애 진단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는데 그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나 혹은 장애 진단이 없는 질병 같은 경우는 돌봄 서비스가 아예 없으니까 사실은 지금 영케어러들이 어떻게 시간 빈곤을 벗어나는가 답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죠. 아니 노 교수님 돈이야 어떻게든 뭐 나중에라도 벌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청춘 또 청년의 시기에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간 빈곤요. 제가 오랫동안 시간 빈곤, 시간 불평등 연구를 했었어서 이 가족 돌봄 청년 연구를 하면서 저도 궁금했던 게 가족 돌봄 청년들의 일상 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예. 실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이 조사를 요청을 드렸었고요. 하루의 시간을 3시간 단위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일주일에 3회 기입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그 명확한 거는 우리가 소위 생산 시간과 재생산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을 하는 시간이 있고 쉼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내 삶에서 쉼을 누리는 시간은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거든요. 가족 돌봄 청년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 7시에서 12시 사이에. 그러니까 다수의 나의 또래의 다른 청년들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딘가 이 생산활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쉬는 시간에 가족 돌봄 청년들은 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 빈곤이나 시간 상충, 시간 갈등 뭐 이런 문제에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돌봄 서비스가 잘 이 매치되지 않는 문제도 있지만 예. 돌봄은 예측 가능한 속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시간을 예측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일상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여지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런 네. 부분들도 또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시간표마저도 내 스스로 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 과장님 할머니 또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이런 거 우리가 뭐 조선 가정이라 그러나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이 아동들의 주거 환경도 좀 궁금합니다. 그 또래만 누릴 수 있는 어떤 시간에 또 공간에 이런 성격이 있는 건데. 네, 우선 계속 말씀 나눴던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체로 아이들이 이 돌봄을 참여하게 됐을 때는 성인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더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돌봄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작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하거나 청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거나 혹은 말씀 주신 조부모님의 약을 챙겨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되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어린 나이에 시작할수록 사실 돌봄은 중간에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행위인데 이게 장기화될수록 이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일상화가 되는 거라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가족 돌봄 아동들에게 이제 돌봄을 하는 행위는 본인의 어떠한 역할 중에 하나로 이미 자리 잡아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는 이제 돌보는 대상을 위한 시간을 더 우선시하게 쓰고 그 이후에 아까 생산과 재생산의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본인을 위한 어떠한 이제 재생산의 시간에도 이제 돌봄 대상을 위한 생산을 활동을 하고 이제 청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들을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새벽이 돼서야 이제 학업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주거 환경은 아까 경제적인 여건하고도 좀 연결될 텐데요. 이제 대부분이 경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계층은 이제 중장년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조선 세대나 혹은 이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또 돌봄에 필요한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의료비나 간병비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따졌을 때 주거 안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 대표님 결국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돌봄의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건 스스로 유발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돌볼 때 국가나 지자체 지원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간절하셨을 것 같은데 조건 있는 설정가 상당히 까다롭다면서요. 네. 일단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죠. 기초생활 수급자를 신청해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초등학교 때 이혼했던 어머니와 저의 금전거래 5만 원, 10만 원 했던 금전거래가 있다는 이유로 위장 이혼일 수 있다. 신청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처음 쓰러지고 나서 병원비가 없으면 사람 삶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제가 이제 공장하고 건설 현장을 다녔는데 예. 그 소득이 2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넘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듣고 항상 주민센터에 가면 다시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고 이런 걸 계속 반복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실태조사를 보면 돌봄에 어려운데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한 응답자가 48.6%.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30.9%. 그리고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가 18.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다수가 사실은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니 교수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런 청년 돌봄 또 아동 돌봄 이들을 찾아내서 사실 정확한 정보를 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발굴이 어렵고요. 네, 발굴이 어려운 이유는 또 뭐 이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앞서서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돌봄 아동이야, 돌봄 청소년이야, 돌봄 청년이야에 대해서 나는 가족인데 라고 생각을 하지 돌봄 청년이야 라는 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낮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 라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제도적 지원 안에서 내가 보호받는 소위 대상자가 되는 게 나는 조금 불편해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접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아동, 10대 또 청년 시절에 이 돌봄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책무가 되면 참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조기현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이라는 거 조건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럼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자, 이 돌봄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취업의 측면에서 보고 경쟁력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사실 가장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소개할 때 나를 설명하는 아이덴티티는 굉장히 많잖아요. 나는 엄마야, 나는 혹은 뭐 어떤 직장에 다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 등등이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족 돌봄 청년에게도 돌봄 청년이라는 거는 그 청년을 구성하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전부가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가족 돌봄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돌봄 청년의 정체성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그 비중이 커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은 어느 시기인가 우리가 성인 이행기라고 하잖아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다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과업은 아마도 취업 준비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할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게 직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당장 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취업과 관련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청년기에 그럼 갑자기 등장했느냐? 그렇지 않죠. 아동 청소년기에는 학업 중단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문제들이 아마도 켜켜이 쌓였을 것이고 청년이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이 노동시장 진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력 개발에 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해외 연구를 보면은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니트가 될 가능성, 위험이 다른 같은 연령대 청년들보다 3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경력을 개발하는 것이나 혹은 경력을 쌓기 일을 중단을 할 때
주어진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좁아들고 줄어드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 노동시장에 가면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 신입사원은 시간을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집에서 돌봄과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든 아마도 신입사원의 위치일 거란 말이죠. 예. 그랬을 때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철회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야지라는 것보다는 해외 연구를 보면은 가족 돌봄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대한 이 열망보다는 직주 근접, 집과 가까운.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예. 이 가까운 직장을 찾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나 아니면은 내가 목표한 일자리보다 조금 더 낮은 일자리 뭐 이런 데로 가게 되는데요. 활동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돌봄이라는 하나의 취약성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니트 그리고 혹은 고립이나 은둔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니트가 이제 니트족을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조금 설명을 풀어서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니트라고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 소속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혹은 직장에 다니기 위한 직업 훈련을 하지 네. 않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니트라고 하는데요. 가족 돌봄 청년들은 자의적이지 않은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니트가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높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그런 사람이 발생한다는데 김 과장님. 아동들의 경우에 자신이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뭐 존재, 또 자기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어디에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걸 인식하지 모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 될까요? 우선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돌봄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렵다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생계에서부터 진로, 그리고 휴식, 그리고 돌봄하는 방법 이런 정보들을 모르는 것처럼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돌봄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뭐 정부에서 조사한 실태 조사에서도 일반 청년에 비해서 가족 돌봄 청년이 삶의 만족도가 이제 2배 이상 떨어지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발표한 바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의 삶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있는 시간에 이제 집에 혼자 계신 이제 아픈 엄마의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결석을 해야 되나라는 이런 걱정부터 이제 불안감이 쌓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만약에 돌보는 대상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돌봄의 대상이 만약에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이 예. 발생했을 때 이게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이렇게 자책하기도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스스로 이제 그런 고립감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예. 자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왔던 이런 생계에 대한 부분들 또 돌봄하는 것을 덜어주는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심리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담이나 심리 서비스 등도 같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조기현 대표께 먼저 여쭤보고 노 교수께 갈게요. 사실 말은 못해도 참 마음속으로는 많이 답답했을 것이고 고립감, 우울증,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친구들하고 또 비교됐을 테고 정신적인 뭐 공황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고 어떠셨어요? 네, 그 김수환 대리님이 얘기해 주신 것들이 마치 이 상황에서 이 돌봄을 해야 될 책임과 이 수행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느낌을 사실 한국 사회에서 많이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돌봄자가 된 순간부터 가족 돌봄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강요도 엄청 많고 이 뭐 사회복지 시스템도 뭔가 신청할 것도 없고 그러면 온전히 나 혼자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립감도 심하지만 스스로도 어떤 생각들이 보통 돌봄자들이 많이 하냐면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돌봄 과정에 강한 애착이 생긴다 그럴까요? 그래서 사실 이 정서적 자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돌봄이 끝날 때쯤에 내가 만약에 뭐 지역에 있으면 내가 수도권으로 이제 일자리를 가야 돼.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뭐 할머니는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이제 뭐 시설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못 가겠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해왔던 이 일을 놓치면 죄책감도 들고 내가 뭔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같은 걸 받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차원의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 우울부터 그 기존에 겪어왔던 뭐 짧게는 몇 년에서 뭐 길게는 10년의 시간에 대한 사실은 어느 정도 치유가 필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나서고 자립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 교수님,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 빈곤, 시간 빈곤, 이제는 정신 빈곤, 갖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아픈 부모님을, 가족을 어떻게, 또 정작 20대 청년이면 남녀의 경우에는 또 자신의 이 장래, 또 결혼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생애 초기인 거잖아요. 아동 청소년도 물론 생애 초기지만 청년기도 지금 생애 초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발달 심리학 관점에서는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중요하게 해야 되는 과업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통제력, 삶에 대한 통제력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앞서서 과장님,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모님에 대한 중차대한 것들을 결정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통제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부담인 거지, 현실적인 삶에 대한 통제력의 수준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해외 연구를 봐도 그렇고 제가 실제 조사를 했을 때도 그렇고, 이 돌봄 책임이 없는 청년들과 비교해 볼 때 가족 돌봄 청년들이 통제가 내 삶을 내가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한 통제감이 굉장히 낮은 걸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 빈곤이라는 단어도 요새 개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고, 정신건강 차원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주 희망차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다중 취약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생애 초기에 있기 때문에. 네. KBS 열린 토론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설날을 보내드리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청년 돌봄 당사자죠. 조기현 가족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노혜진 강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승환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과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 중요한 게 참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 공동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 도움이 또 필요한 것이고요. 또 지원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발굴이 매우 중요한데 본인 스스로도 지원을 받아야 하나, 어디에 신청해야 되나, 이런 걸 상당히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찾아내는지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이 가족 돌봄 아동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가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여러 단위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회적으로 이 가족돌봄 아동 그리고 청년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가에 네.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돌봄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계속 말씀 나눴지만 당사자들도 가족돌봄에 대한 인식,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부에서 나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조금 증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의 측면이 정부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같은 초록우산과 같은 기관에서도 함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이렇게 신청주의에 기반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의 경우는 이런 복지제도들을 각종 정보들을 직접 찾아서 그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서 그 행정기관에 찾아가서 지원을 요청하는 이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너무 그러니까요. 어려운 이제 과정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 정책이나 서비스들 살펴보시면 아이들의 관점으로 그런 정책 용어나 설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정책의 명칭만 보더라도, 대상만 보더라도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지만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청소년들도 이게 청년을 위한 사업인가라고 이렇게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제도의 설명이 대부분 성인의 언어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설명문을 읽더라도 이게 올바르게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해서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요청할 수 있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면 대상자가 알아듣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조기현 대표가 표현은 그렇게 명칭을 하셔서 영케어러라고. 근데 이게 이제 N인분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재를 알고 이 방법이 사실은 발굴을 하는 쪽에서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서로가 누군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셨는지요? 저희는 처음에는 아빠의 아빠가 됐다. 그 첫 책을 읽은 독자들 중에서 이 책 읽어보니 내가 영케어러였네 라는 분들이 모였어요. 예. 이제 어떤 분은 메일로 연락 주시기도 하고 SNS로 연락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고,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가 N인분 SNS를 만들어서 이제 행사나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올렸더니 이제 나도 영케어러인데 여기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N인분은 막 직접 자원 연계나 서비스를 주진 않아요. 근데 와서 여기서 이제 내가 참여할 수 있고 내 역할을 가지고 같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한국 사회에서 내가 도움을 청하고 하는 건 낙인감이 느껴지는데 내가 활동하고 싶어요는 조금 낙인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나 이런 데 참여하고 활동하고 싶어요는 하는 거죠. 도와주세요는 마치 내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 같고 내가 내가 게을러서 이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낙인감들을 주는데, 확실히 그런 커뮤니티에서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인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 단계에서 그런 발굴의 시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노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집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신청이 아니라 뭔가 발굴을 또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인터넷을 통하는, 앱을 통하는, 또는 AI, SNS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발굴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하느냐에 대한 완전 새로운 거는 없을 수 있어요. 다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사회 안에 있는 기관들이 뭐 외국이라고 해서 뭐 아주 특출난 기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차이는 그 기관들이 얼마나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발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바라는 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만 발굴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아동 청소년은 매일매일 가는 학교겠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병원에 갈 일이 많을 텐데, 그럼 대표적인 기관에
발굴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발굴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통이 중요하겠네요, 노 교수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지역사회 안에 있는 유관기관들을 통해서 발굴해 주세요라는 여러 가지 홍보, 안내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안내만 할 뿐 그게 의무가 부여되지 않다 보니까 발굴이 안 되는 거죠. 기관들은 기관대로 그대로 있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갈 일들이 그래도 몇 번은 있을 거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동주민센터에 갔을 때 다른 문제를 가지고 갔더라도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가족 돌봄 문제를 이 공무원분들이 또 캐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앞서서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간 문제는 저는 국기초 수급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돌봄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그거를 면밀히 공무원이 캐치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도 또 기관은 있지만 발굴이 안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김 과장님, 초록우산 같은 단체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통한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도 인식을 좀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 초록우산에서 23년부터 이제 돌봄 약봉투 라는 캠페인으로 이제 전국의 약국과 같이 이제 약봉투에 아이들의 돌봄의 상황이나 이런 문제들을 약봉투에 같이 이미지를 넣어서 이런 것들을 배포하면서 인식을 좀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했었고, 말씀 주셨던 그런 읍면동이나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이렇게 민간 기관들하고도 이제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발굴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이 김성환 과장도 얘기를 하셨고 조현 대표도 이제 그런 어려움도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신청주의인데 사회복지제도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뭔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어렵죠. 신청주의가 문제라는 말을 한국 사회복지의 문제에 항상 얘기되는데 지금 영케어러들 만나면서 지원해 줄 때 제가 13년 전에 겪었던 걸 똑같이 겪고 있어요. 아하. 갑자기 어느 날 뭐 아버지가 계속 쓰러져요. 근데 병원도 안 다녔어. 그리고 주민센터도 가야 돼. 그러면 병원부터 이 아이가 데려가야 돼요. 그리고 진단을 받으면 그제서야 뭔가 신청을 해볼 수 있는 이제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보호자로서 이 청소년이 혼자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공공에서조차도. 그래서 이런 신청주의 문제가 저는 가장 완고하게 안 변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아이디어로는 좀 예전에 착한 탐정이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했던 것처럼 이웃들이 발견해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는 어떤 진정제도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당사자 신청주의에서만 좀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공공에서 발굴을 하면 이제 직권주의라고 하죠.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공공이 그런 직권주의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선한 의지지 결코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신 게요. 그 신청주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뭐 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 부산에 있는 가족 돌봄 청년을 서울에서 발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은 동네 단위를 아주 좁혀서 그 작은 동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지역사회 기반 발굴 체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비단 가족 돌봄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금 사회적 고립 가구도 발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다 유사하게 그러면 동네 단위를 작게 만들어서 동네 안에서 오지랖이 넓은 분 그리고 평판이 좋은 분들을 통해서 이 탐정들을 뭔가 탐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또 제안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 탐정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가 어떤 제도를 또 활용하느냐가 아까 그 약봉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참 좋고 지금부터는 이제 세 분과 함께 어떤 우리가 좀 구체적인 대책들을 또 세워나가야 될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성환 과장께 사실 혼자 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정책이나 또 뭐 법안, 법적인 조치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실질적인 돌봄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돌봄 아동 그리고 청년을 정의하거나 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규정한 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뿐만이 아니고 이번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발의가 됐는데 저희가 서두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들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들이 돌보고 있는 대상은 누구까지 규정하고 그리고 이들을 누가 발굴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조금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발히 좀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정리가 돼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모두 공감하고 있고 예. 실제로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런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입법의 방향이 가족 돌봄 아동 청년들이 돌봄 상황을 하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 그 목적이 지속적으로 돌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이 돌봄의 굴레에서 빠져서 좀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거나 혹은 이것들을 지원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발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누가 발굴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조금 현재의 발굴 체계는 이 아이들을 발굴하기에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그러면 이 기존의 발굴 체계들을 개선하는 형태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 이들을 다수가 발견하고 이 전담 기구에게 이제 요청해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접점이 높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지 위기 가정인지 아닌지를 좀 식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뭐 교육 자료나 뭐 여러 정책적인 홍보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들의 발굴의 역할을 의무화할 수 있는 것들도 법안에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뭐 종합적으로 말씀 잘해주셨는데 노 교수님 또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안, 정책, 법을 제정한다라는 거는 법을 근거로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근데 법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제도 안에서 자격 요건, 자격 기준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우리나라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연령은 오히려 이 가족 돌봄, 그러니까 영케어러에 대한 논의가 초창기에 등장했던 뭐 영국이나 호주나 뭐 이런 국가에서는 가족 돌봄 청년, 영 어덜트 케어러를 뭐 24세, 25세로 보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연령 기준은 넓은 편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거해야 돼. 동거하는 가족만 가족 돌봄으로 인정할 거야. 혹은 뭐 이모 삼촌까지는 안 돼. 혹은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하는 조건들이 있어서 정책 영역으로 들어갈 때 연령이든 돌봄 조건이든 동거 여부든 소득이든 다양한 경계나 기준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계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경계 안과 경계 밖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청년만 또 사실 돌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생에 돌봄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의 이 정책 안에서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청년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돌봄 역할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거. 그러니까 돌봄 정책과 서비스는 어때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봄을 원조하는 원조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부담하고 있는 이 돌봄 강도를 낮추는 완화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돌봄자로서의 역할에 고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지났을 때 돌봄이 종결된 시점에 다른 아이덴티티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자로서만 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또 중요한 정책의 영역 중에 하나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될 건데 결국 조기현 대표는 이제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돌봄을 하는 과정에 돌봄을 하는 주체가 나 혼자만 아니다. 개인 돌봄이 아니라 누군가와 또 다른 조력자들과 나눌 수 있는 사회 돌봄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돌봄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앞서 얘기했던 신청주의에 대해서 계속 보완하고 완화하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하나는 통합돌봄인 것 같아요. 통합돌봄은 치매 전달체계 여기 따로 있고 정신건강 전달체계 여기 따로 있고 경제적 지원 받으려면 주민센터 가고 요양등급 받을래? 그러면 건강보험공단 가야 되는데 이걸 지역의 근거리에서 모아주고 그걸 한 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돌봄이 잘 되면 영케어러가 신청주의라고 하는 그 미로 속에서 서류 마련하고 서비스 찾아가고 또 서비스 반려되면 또 마련하고 그러다 지쳐서 신청 안 하게 되고 이런 일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좀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아픈 사람이 내가 살던 곳에서 잘 살게 하는 지역 체계 서비스들이 잘 마련되면 그 가족의 부담은 덜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서비스 체계를 우리가 분절돼 왔고 그걸 어떻게 모아야 되는가에 더 힘을 좀 실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맞추는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노 교수님 우리가 뭐 참고할 만한 그런 해외 제도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참고할 만한 해외 제도라고 하는 게 우선은 발굴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영국이나 호주는 기본적으로 발굴 의무,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 발굴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또 제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글쎄요. 통합적인 제도, 통합적인 사례 관리라고 할 때 사례 관리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통합적인 돌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 대표님 실제는 이제 또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 여러 가지 또 노하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한창 이제 부모나 가정 안에서 이제 지도를 받으면서 또 실제 가족들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동 또 청소년, 청년이 이제 이 돌봄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럴 때 좀 멘토 제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N인분에서 2024년 한 해 내내 사실은 그 멘토 사업을 계속 했었어요. 저희 멘토라고도 하고 동료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생존해서 돌아보니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믿고 상의할 수 있는 어른이 하나 없었네. 그 어른이 우리가 돼보면 어떨까? 우리의 그 경험을 하나의 역량으로 지식으로 좀 승화해서 지금 돌봄하고 있는 청소년들 만나서 그 고민 들어보고 같이 풀어보고 어디 지금 뭐 이사를 가야 돼. 병원을 찾고 있어. 같이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은 이제 내 경험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정리도 하고 어떤 의미였는지 좀 되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스킬도 이렇게 익힙니다. 예. 이제 아무리 같은 경험을 했다 그래도 청소년기 영케어러들이 지금 어떤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게 상담에 대한 훈련들을 한 4주차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복지원과 연계돼서 돌봄 청소년들을 만나요. 근데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제일 놀래요. 내가 6개월 만났는데 제가 전혀 몰랐던 6개월 동안 몰랐던 얘기를 5분 만에 다 한다. 그래서 멘토들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서비스가 필요했네까지 알게 되더라. 예. 그래서 결국엔 내가 하는 일도 줄여줘서 고맙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그 청소년이 겪는 고립감도 해소되고 이 멘토도 내가 피해보면서 살았고 박탈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경험 가지고 누군가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니 라는 효능감도 없고 그래서 좀 새 주체가 윈윈하고 있는 사업이고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개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위로도 되는데 아까 김상 과장도 그런 심리적인 좀 지원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동,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정부나 지자체 기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충분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 가족 돌봄 청년까지 내가 이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실제로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사자분께서 이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나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국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동안의 나의 어떠한 삶의 시간이나 고생들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 멘토가 이제 이 멘토라는 제도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더 많이 확장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언어로 이런 정보나 서비스들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존재는 당연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런 역할이 어떤 개인이나 이제 애니문과 같은 특정 기관만이 이제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멈춰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멘토와 관련한 제도들도 제도적 틀 안에서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구성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참 늘상 우리가 또 이런 주제들, 사회적 주제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하게 되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인식이 참 중요하다. 가족 돌봄 청년은 좀 상대적으로 작은 영역일 줄 모릅니다. 우리가 돌봄을 생각하면 훨씬 더 그 영역이 확대되거든요. 간병 관련해서는 잊혀질만 하면 간병 살인, 간병 파산, 사실 엄청난 이 부담이 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정서적, 제도적으로 또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돌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봄은 뭔가 엄마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며느리가 하는 거야? 아니면 가족 돌봄 청년처럼 특정 소수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인간이 저도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사망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인간은 취약하고 그리고 언제나 돌봄이 필요한데 누구에게나 언제나 전생에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이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N인분, 그러니까 모두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학문적으로는 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국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사회 돌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돌봄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안한 트론토라는 학자는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돌봄 과정에서 누구도 본인의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봄 과정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친밀한 관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돌봄 노동에 종사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그 상황이 계급적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는 게 가족 돌봄 청년들이 굳이 가족 돌봄 청년이 아니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인력들이 아마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활동지원사나 아니면 또 여러 이 지원 인력들이 계실 텐데 이 지원 인력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이 되어야만 가족들이 또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거시적으로는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제가 정말 그 트론토라는 학자가 강조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돌봄을 요구해서 돌봄 영역 밖에 삶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요구해야지 과도한 돌봄을 요구해서 돌봄 영역 밖에 내 삶은 없어. 이렇게 요구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우리 이상적인 좋은 돌봄 사회를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목표 지점은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돌봄 민주주의 다시 한번 더 되새기게 됩니다. 끝으로 조기현 대표께 혹시 내가 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이라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아까 그 말씀 해주셔서 어디로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의
가족 돌봄 청년 전담 기구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카톡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문자도 받고 전화도 되고 인터넷 신청도 받기 때문에 채널이 워낙 다양해서 이제 그 경로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 교수님이 청년미래센터를 좀 얘기해 주시면. 네, 그 전국에 지금 4개 지역에서 청년미래센터가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청년미래센터 같은 경우는 청년온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 돌봄 청년들이 신청, 그냥 연락처만 남기면은 청년미래센터 통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한데 예. 안타깝게도 4개 지역이라서 조금 더 확대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여하튼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꼭 중요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날 KBS 열린 토론에서는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이상 소외된 돌봄 아동과 청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끝곡으로 The Jackson 5의 I'll Be There 전해드리며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